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6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뇌피셜 2 이스라엘 최후의 선택 3선 옵션 카운트다운 시작 트럼프 앱스타인 사건을 정면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것은 뇌피셜 시나리오다. 거대한 음모, 매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겁게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긴박한 중동 정세를 가상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7월 10일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상은 이란의 행동을 malign activities, 즉 국제정세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들어 부쩍 이란을 향해 대화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침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를 앱스타인 사건과 연결해서 가상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 국왕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이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카타르의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이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무려 나흘간 워싱턴에 머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무, 국방, 재무장관 등 주요 관료를 모두 접촉하면서 중동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 주가를 한껏 높이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소파 건너편에 앉은 요시 코엔 모사드 부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코엔 부장, 이번 카타르 국왕의 워싱턴 방문으로 이란은 미국,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4개국으로 이루어진 대이란 공동전선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간극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데 부장 생각은 어떻소? 요시 코엔 부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서류체를 들여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카타르 국왕의 방미를 수용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중동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4개국의 대이란 공동보조에서 미국이 유화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균열이 생겼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란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갈수록 이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최근 수개월간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주변의 테러 세력들을 동원해서 유조선 및 사우디 유전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지난 6월 20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무인 정찰기 격추에 나서는 등 갈수록 공격 형태가 다양하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으로 기울어져서 이란에 대해 실질적 제재나 군사적 보복 공격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여간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잠자코 설명을 듣던 네타냐후 총리는 한순간 예루살렘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이란의 미사일을 떠올리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코엔 부장, 지금도 이란의 공격 행태가 심상치 않은데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게 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것이요. 이란 핵저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오. 요시 코엔 부장은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란은 지난 6월 말 이미 2015년 핵 합의에서 약속한 3.67% 농축 우라늄 300kg이라는 제한선을 어겼습니다. 이란은 7월 7일 현재 4.5%에 도달한 농축 우라늄 비율을 조만간 20%로 높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0%에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90%로 가는 곡선은 평탄한 곡선이 아니라 급상승하는 곡선입니다. 이란은 빠르면 1년 이내 핵무기 한두 개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현재 가동 중인 5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2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우라늄 농축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사드는 작년 4월에 테헤란 내 비밀 창고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담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입수하는 작전 중에 창고 바닥에서 방사능 물질의 흔적을 탐지했습니다. 이에 IAEA 측에 테헤란 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착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했고 IAEA는 금년 3월 테헤란 현장에서 토양 샘플을 수집, 분석한 결과 실제로 방사능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200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만 아직까지 IAEA가 공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IAEA의 조기의 조사 결과를 밝히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다. 전략에도 일가견이 있지만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 출신으로 전투의 공포도 전쟁의 참혹함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인물이다. 그의 집안에서 그의 형과 동생도 사이렌 메트칼 출신이다. 친형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은 1976년 이스라엘 특공대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엔테베 특공작전을 지휘하다 전사한 영웅이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에어프랑스 항공기 인질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지만 네타냐후 중령은 교전 과정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는 엔테베 작전에서 발생한 유일한 전사자였다. 군인 집안에서 자란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죄어오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시작했다. 코엔 부장, 이제는 삼선 옵션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소. 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확고한 결의를 확실히 전달하겠소.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망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오. 여간에서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요시 코엔 부장도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삼선 옵션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자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 속 천하장사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손으로 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굽히는 순간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왕과 고관 등 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 물론 삼손도 숨을 거두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로부터 국가 멸망의 위협을 받을 경우 적과 함께 멸망하는 삼손 옵션을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삼손 옵션이 실행에 옮겨질 뻔한 결정적 순간도 역사에 남아있다. 1973년 욤키프르 전쟁 당시 전세가 불리해진 이스라엘은 삼선 옵션 선택을 신중 검토했었다. 중동 문제가 미소관 전쟁으로 확대되기 직전 미국, 소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고 인류의 절멸이라는 파국을 간신히 막는 데 성공했다. 욤키프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1973년 10월 6일 토요일 유대인들은 유대계에서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욤키프르 대속죄일을 맞아 가게와 회사의 문을 닫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는 경찰 순찰차와 앰뷸런스만이 가끔씩 지나가고 있을 뿐 텅 비어 있었고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 상당수도 막사를 떠난 청명하고 맑은 날이었다. 오후 2시 정각 이집트와 시리아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에서 동시에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집트는 2,000문의 야포와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에즈반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 설치된 이스라엘의 모래언덕 진지 파괴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이 지중해부터 수에즈반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100마일에 걸쳐 건설한 모래언덕은 높이 18m에 경사도가 45도에서 65도에 달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러나 이집트군은 400대의 물대포로 모래언덕을 공격해서 마침내 60개의 통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오후 5시 이집트 육군 병력 32,000명이 시나이 반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다음 날 오후에는 10만 명의 병력과 1,000대 이상의 탱크가 이스라엘 수비대를 유린하며 전진을 계속했다. 개전 이틀 만에 이스라엘군은 남부 전선에서 220대의 탱크를 잃고 폐색이 짙어졌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된 이집트 병사들은 알라시는 위대하다를 소리높여 외쳤다. 한편 이스라엘 동북부에 위치한 시리아도 1300대의 탱크와 400문의 야포를 앞세우고 골란 하이츠로 진격, 갈릴리 해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이츠학 호피 중장의 지휘 아래 170대의 탱크와 불과 60문의 야포로 시리아군에 맞섰지만 10대 1이 넘는 수적 열세 속에 탄약과 장비가 소진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전세는 불리해지고 있었다. 10월 8일 이츠학 호피 중장은 모세 다엔 국방장관에게 절망적 전황을 보고했다. 장관님, 시리아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10월 9일 개전 4일째 이스라엘은 49대의 전투기와 500대 이상의 탱크를 잃었다. 그러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주저한 채 사태를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키신저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협정에 미온적이었던 이스라엘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남북 양쪽에서 방어전선이 붕괴되는 가운데 믿었던 미국의 원조가 지체되자 결국 모세 다엔 국방장관은 골다 메이어 총리에게 긴급 강요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10월 9일 이스라엘 국방성 지하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 벙커에서 모세 다엔 장관은 비장한 목소리로 강요들을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 제리코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면 시리아와
이집트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미사일은 카이로와 다마스쿠스로 향할 것입니다. 삼선 옵션, 샘슨스 옵션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실전 사용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당시 최소 13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국의 핵무기 공격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유사시 삼선 옵션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골다 메이어 수상은 차마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즉각적 원조를 요청해본 후 삼선 옵션 카드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4대의 F-4 팬텀 전투기와 제리코 미사일을 24시간 대기 상태에 두고 미국의 반응과 골다 메이어 수상의 결단을 기다렸다. 골다 메이어 수상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접수한 워싱턴은 이스라엘의 결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SR-71 미군 정찰기가 캘리포니아 공군 기지를 이륙해 스페인 로타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마치고 지중해 동부 상공으로 들어섰다. SR-71은 24km 고공에서 시리아와 요르단, 이스라엘 상공을 정밀 정찰하기 시작했다. 10월 12일 SR-71의 정찰 결과를 받아든 닉슨 정부는 경악했다. 핵 공격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공군의 F-4 팬텀과 제리코 미사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삼선 옵션을 확인하고 즉각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승인했다. 미군 수송기와 화물선으로 각각 22,000톤과 33,000톤의 방대한 물량의 무기와 탄약이 도착하면서 전황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공세에 나섰던 이집트 제3군은 시나이 반도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포위망에 갇힌 채 퇴로가 차단되고 말았다. 10월 14일 유엔 안보리는 양측 간의 휴전 및 전투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순간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훗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아리엘 샤론 사단장은 유엔의 휴전 요구를 무시하고 이집트 제3군을 경멸하고 카이로로 진격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집트 및 시리아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깊은 협력 관계에 있는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경로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24일 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즉각 이스라엘군이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소련은 최정예 공수부대를 이집트로 파병할 것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간의 전쟁의 바야흐로 미소관의 정면 대결로 비화되기 직전이었다. 미소관 전쟁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고 이는 인류 절멸을 의미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11년 만에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밤 9시 50분 키신저 국무장관은 알렉산더 헤이그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닉슨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헤이그 보좌관은 잠자고 있는 대통령을 깨우고 싶지 않다면서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밤 10시 40분 키신저 장관과 헤이그 보좌관은 잠들어 있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했다. 밤 11시 30분 닉슨 대통령 명의로 전 세계 미군의 데프콘3 전투준비태세가 발령되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미군은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하기 시작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소련의 130개 도시를 조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스라엘 골다 메이어 총리는 아리엘 샤론 장군에게 이집트군에 대한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 3차 대전 직전에 세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과거의 기억을 떨치고 2019년 7월 9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요시 코엔 부장이 삼선 옵션에 놀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코엔 부장, 뭐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럿 남아있는 것 아니야? 혹시 미국의 앱스타인 사건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요? 요시 코엔 부장은 매번 묘수를 꺼내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생존 본능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모사드 부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바라보며 말문을 이어갔다. 미국 언론은 7월 6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억만장자 앱스타인이 미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관리하는 정보자산으로 추정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펀드 매니저 앱스타인이 정보기관의 요청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류 왕자 등 전 세계 정치 경제 거물들에게 미성년 여성을 소개하고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해당 자료를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출난 금융 지식이 없는 앱스타인이 수십억 달러의 펀드 자금을 운영하고 뉴욕과 파리, 카리브섬에 거대한 별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들 별장들이 명사들의 성범죄 및 촬영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요시 코엔 부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언론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앱스타인과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데
뭐니 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트럼프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최대 종신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앱스타인은 2005년에 최소 3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18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불과 13개월만 복역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감옥 생활이지 일주일에 6일간은 하루 12시간씩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저녁에 감옥으로 돌아와 잠만 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이 이처럼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는 당시 플로리다 남부지검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현 노동장관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당시 앱스타인의 변호사와 가명 협상을 주도한 검사였습니다. 아코스타 장관은 지금 민주당의 사임 압력을 받으면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며칠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보일 듯 말 듯 웃음을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내각에서 유일한 히스패닉계 장관으로 자리에 앉아 장수 장관으로 불리던 아코스타 장관의 낭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앱스타인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가 트럼프 진영에서 나올 전망이다. 코엔 부장, 아코스타 장관은 당시 자신은 고위층으로부터 앱스타인의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이라면서 손을 떼라는 요청에 따라서 앱스타인 측 변호사를 만나 가명 협상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사건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혹시 대이란 정책에서 유화적 태도를 버리고 기존의 강경책으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오? 모사드 부장은 총리의 웃음 띤 얼굴을 대하면서 총리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내밀한 정보 세계에서도 영원히 간직되는 비밀은 그리 많지 않은 모양이다. 하기야 총리는 모사드를 통해서만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아니다. 앱스타인에게 손을 떼라고 요청한 사람은 당시 FBI 최고 책임자였던 뮬러 FBI 국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트럼프의 러시아 연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바로 그 뮬러 특검입니다. 이제 파장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진영과 반 트럼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집권 당시에도 루인스키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큰 데미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자신이 임명하고 감싸고 있는 아코스타 노동장관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CNN, MBC, CBS 등 언론의 공격은 트럼프를 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뮬러 특검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의 호위무사로 등장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 역시 이번 앱스타인 사건에는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장관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앱스타인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장관의 아버지인 로널드 바가 앱스타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도널드 바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뉴욕 명문 고교인 놀턴 하이스쿨의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1973년 20살의 앱스타인을 수학 및 물리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앱스타인은 뉴욕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문 고교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앱스타인은 1974년 도널드바가 교장직을 떠나자 다음엔 1975년 학교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언론이 이 부분을 확대 보도한다면 법무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대학 졸업 직후 7년간이나 CIA에서 중국 문제 분석관으로 근무한 정보맨 출신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요시코의 무장의 자세한 설명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세상 어느 정보기관이 이처럼 정교하고 치밀할 수 있을까? 코엔 부장, 누가 어떤 목적으로 10여 년 전에 끝난 앱스타인 사건을 새삼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준비 중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2년간 뮬러 특검의 파도를 간신히 극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대이란 정책에서 기존의 강경 대응으로 일정 부분 회귀할 것으로 기대하겠소. 앱스타인 사건과 전혀 무관한 모사드가 이렇게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총리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모사드는 진정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요. 7월 10일 수요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각하, 카타르궁의 워싱턴 방문 내용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께서도 미국이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란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미국이 중동에 보유한 최대 군사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는 미 중부군 사령부 산하 12,000명의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은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중동 지중해 및 서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고 있는 카타르에 대한 외교 고립은 이제 끝날 시기가 왔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2015년 핵 합의에서 규정한 농축 우라늄 제한 약속을 이미 어기고 있고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 인근 해상에서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그리스완 유조선을 납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에 대한 납포를 시도하는 등 페르시아만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이스라엘로서는 국운을 걸고 저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 혹시 요즘 앱스타인 사건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지정이 비상인 것 같은데 설마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파장이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우라늄 농축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인 미국의 국내 정국은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을 하려다 말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총리께서 걱정해 주니 고맙습니다만 나는 앱스타인과 오래전에 인연을 끝낸 사람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추악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란의 미군 무인정찰기 격추에 대해 보복 공격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란의 멀라인 액티비티즈, 즉 국제정세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이스라엘이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언제든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 원자로 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노회한 네타냐후 총리의 혀를 내둘렀다. 앱스타인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 간 합동공습 가능성에 대해 구체 협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는 소위 B팀으로 불리는 대이란 강경파들의 위력을 새삼 느끼기 시작했다. B팀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예드 지도자, 그리고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정답을 내놓아야 했다. 총리께서 이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 가는 동맹국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호위 연합체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바레인에 배치한 한 척의 구축함과 네 척의 소회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국 선박 보호에 나서고 있고, 인도도 지난 6월 20일부터 이미 오만 해상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전개 중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작전 참가를 타진 중인데 일본은 이미 긍정검토 신호를 보내왔고 한국도 조만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미미합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중동의 석유 수송로 보호가 아닌 항행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휘 통제함을 파견해서 작전 전반을 지휘하되 실질적인 유조선 호위는 각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 호위 선단이 맡도록 할 것입니다. 즉 비용 분담, 책임 분담 형식입니다. 미국은 이번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경우 향후 남중국해 및 북극해 항로에서도 유사한 작전을 펼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끝내면서 오랜만에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EU와 결별하면서 미국과의 공조에 전념하고 있는 영국은 유조선 납포를 계기로 이미 이란과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만간 연합호위 함대가 구성되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의 충돌은 시간 문제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정책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선택, 너 죽고 나 죽 자식, 3선 옵션 앞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소간 냉전은 오래전에 끝났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억제력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요격미사일 시스템 부품을 실은 첫 번째 항공기가 7월 10일 터키 앙카라 공항에 도착했다. 극과 극을 오가며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속에서 미국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은 터키와 이란, 중동은 다시 끓어오르고 이스라엘은 이란 원자로 시설 공습 계획을 보고 또 본다. 문득 네타냐후는
앱스타인의 돈줄 레슬리 웩스너와 앱스타인의 연인 기슬레인 맥스웰이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레슬리 웩스너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이고 기슬레인 맥스웰에 붙인 로버트 맥스웰은 한때 400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한 영국의 출판 언론 재벌이었다. 로버트 맥스웰은 1991년 11월 호화 요트 레이디 기슬레인의 갑판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었다. 그는 요트의 이름도 막내딸 기슬레인의 이름을 따서 레이디 기슬레인으로 지었었다.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결론이 났지만 정보기관에 의해 용도 폐기가 되면서 암살되었다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유해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묘지 마운트 올리브 세미터리에 안장되던 날 이츠하크 샤미르 총리와 차임 헤르조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저명 인사들이 참석해서 그의 영웅적 생애를 기렸다. 이츠하크 샤미르 총리는 로버트 맥스웰은 이스라엘을 위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인물이라고 칭송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끝으로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장관은 7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와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앱스타인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해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